들어드리고. 네네. 차렷. 선배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8회 졸업생 노용예입니다. 78회면 2008년? 여러분들 지금 몇 년생이시죠? 2006년생. 그러시구나. 제가 89년생이에요. 너무 일단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제가 고3 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나도 그때 저도 졸업생 특강 취업 특강 이래가지고 전문 강사분도 오셨지만 졸업생분도 오시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졸업하면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러 와야지.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꿈이 이루어진 순간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들께도 감사하고. 네, 시작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동문 선배 믿고 가는 성공 취업 꿀팁. 여러분들 고3 이제 취업해야죠. 네. 지금 취업에 갈급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내용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시간 관계상 잠시만요. 시간 관계상 우리 취준생 편에 딱 최적화되게 가지고 왔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회사 생활 하면서 뭔가 필요한 노하우들 그런 것도 많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쪽에 앉으시고.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핸드폰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수업 경직돼 있는 느낌 이게 저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따가 핸드폰을 활용한 그런 컨텐츠도 있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 먼저 제가 누구인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2006년 4월 6일이에요. 2007년 엄청 오래돼 보이죠? 저도 사실 교복을 입고 저렇게 찍었어요. 여기서 나 아는 얼굴이 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최진수 선생님. 최진수 선생님이 제 고3 담임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교무실에서 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 교환에 선생님 얼굴이 나올 거예요. 미리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현재 78회 졸업생 2008년 졸업. 이게 고3 공석분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전국구에서 모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국구에서 모집을 한다고. 저는 양주시 백석읍이란 어떤 읍이라는 동네에서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여기가 우리 학교예요. 자, 보시면 양주시 백석읍에서 서울여상을 만약에 오늘 오전 5시 반에 출발을 했다면 그러면 도착 시간이 8시예요. 8시에 왔겠죠. 저는 2시간 반. 왕복 5시간. 네,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최진수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학교를 5시간이나 걸리면서 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고3 때 저는 운 좋게도 취업이 좀 빨리 됐어요. 빨리 되고 나서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아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대사 활동을 할 때 왕복 5시간 학생이다 라고 트레이드 마크로 말하고 다녔죠. 좀 힘들었어요. 요즘 여기서 제일 멀리 다니시는 분 혹시 나는 집이 좀 경기권이다. 경기권이신 분들 있으세요? 그래도 열심히 다니시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때 동아리도 했어서 엄청 일찍 출근이 아니고 등교를 했죠. 그리고 자 여기 또 다른 얼굴이죠. 이게 2006년 이게 저예요. 지금은 좀 이때는 좀 머리가 좀 있으시죠. 제가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건데 저
반응이 뜨거울 줄이야. 이거 뭐 하고 있을까요? 배구. 여러분 배구대회 지금 고3이라서 지금은 안 하시나? 그렇죠. 고2 때까지만 해도 했었죠. 저도 배구 선수였어요. 반 선수. 후위도 해보고 전위도 해보고 고3 때인가? 올스타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도 했었어요. 배구를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배구를 너무 좋아해서 30살에 이거 스파이크 연습하시면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30살에 다시 또 배구를 시작했어요. 사회인 이게 사회인 배구 동호회 사진이고요. 저는 여기 있어요. 그만큼 저도 배구에 굉장히 열성적이었던 그랬던 학생이었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예요. 이렇게 뽀, 나나, 뚜비 텔레토비 모르시나? 알죠? 다행이네요. 텔레토비를 모티브로 친구들이랑 갔는데 저 친구들이 배구 동호회, 사회인 배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친해지고 나니까 서울여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세상이 이 넓은 세상에 그것도 그냥 전 아무데나 들어간 배구 동호회에 무려 서울여상인 3명. 자 보시면 지금 여자들 몇 명이에요?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3명이었어요. 엄청 세상이 좁아요. 곳곳에 있어요. 서울여상 출신들이. 지금 뭐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때 에버랜드를 놀러 갔어요. 저희들끼리 너무 친해져서 89년생 저고요. 뽀고요. 나나 02년생 뚜비 01년생 보라돌이 01년생 저랑 띠동갑 정도 되죠. 이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서울여상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지금 재직자 전형으로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한다고 오늘 이런 강의를 할 거야. 너네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좋지? 이러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서울여상인으로서 오용애를 소개해봤고요. 이제 사회인으로서 제가 강사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사회인으로서 제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찍으시면 돼요. 이건 한 2-3개월 전에 찍은 거예요. 저는 지금 횟수로 17년 차, 만으로 16년, 2008년 졸업이니까 그 정도 회사를 다녔겠죠? 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제일 오래 다닌 회사는 8년. 투자 자문사라고 여러분들 운용사 하죠? 운용사의 중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8년을 근무했고 처음에는 해운무역업에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 다니다가 금융 IT 회사로 최종 경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학력은 서울여상 78에 졸업하고 저는 야간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못 가게 했어요. 막내라서 그 당시만 해도 야근이 좀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막내라서 야근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못 가게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그래 너 진짜 열심히 한다 가라. 그러면서 학비 지원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짜로 대학원 다녔죠. 한 5개 학기? 5개 학기였는데 한 학기당 500~600만 원 정도 학비가 들거든요. 한 2억 5천? 3억 좀 안 되게 지원을 받은 셈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 자격상 가장 대표적. 저는 자격증 약간 매니아 같은. 네, 이거보다 더 많은 자격증, 뭐 전산회계 2급, 커마리 2급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저는 전산회계 2급, 커마리 1급 뭐 이 정도 땄던 것 같아요. 저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3학년 때 특성화 고등학교가 돼서 그때 입학하는 친구들이 특성화가 되었고 저는 그래서 금융 자격증을 그 당시 따진 않았고 커마를 땄어요. 커마 1급을 따고 전산회계 따고 무역영어 따고 그렇게 해서 해운무역업 회사에 들어갔었죠. 이거는 그래서 언제 딴 거냐? 이때 투자자문사 회사 다니면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걸린 시간 5년. 왜 5년이 걸렸냐면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 진짜 힘들어요. 회사 퇴근하고 제가 그 당시 루틴이 회사 퇴근을 6시에 하면은 일단 카페를 가요.
카페를 가서 한 3시간, 4시간 공부를 하고 밥을 안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출근하고. 근데 그 당시 금융회사고 제가 막내기 때문에 7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아까 양주였죠, 집이.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 걸렸어요.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그러면 이제 7시 반까지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5시 반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회사 끝나고 자격증은 따야겠으니까 회사 끝나자마자 카페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자고 바로 나와서 또 출근하고 이 생활을 5년 했어요. 근데 이제 밥을 못 먹었죠, 저녁을. 왜?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면 어때요? 졸려요. 졸리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고 빵 하나 시키고 커피 시키고 이렇게 해서 5년에 걸쳐서 딴 자격증.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혹시 뭐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금융 쪽으로 빠졌지만 당연히 있겠지만 필요한 자격증을 지금 미리 따두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고생하기 싫으면.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몸이 좀 다 망가졌었어요. 여기까지 제 사회인으로서 이력이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자,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선택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회사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연봉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연봉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저는 왜 우리가 선생님들, 사회에 각계계층이 엄청 유명하신 대단하신 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죠. 근데 공감이 잘 안 돼요. 왜?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나랑 다른 길을 걸은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서울여상을 졸업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17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그래서 얻은 결과물을 실제를 보여드리려고 제 개인정보, 연봉 정보를 아예 그냥 다 오픈해 버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졸업. 이 당시에 저희 학년 평균 연봉이 2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죠? 3천인가 3,200이죠? 저 때는 2천이었어요. 근데 저는 2008년에 연봉 2천 받고 취업했어요. 딱 평균, 딱 중간. 성적도 딱 중간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중간 정도 하는 애 였다가 여러 가지 회사들 거쳤죠. 한 8년이 되는 시점. 여기서 이 정도 차트 각도가 나오니까 한 2배. 8년 차 됐을 때 연봉이 2배가 뛰었어요. 그 다음에 13년 차. 여기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긴 했나? 요 정도? 이때가 3배 됐을 때. 이땐 4배가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연봉은 2천에 4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2배 되는 시간 8년 넉넉 잡아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년 걸렸다고 칩시다. 제가 19, 20살 때 2천을 받고 한 30살 때 4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균 연봉 3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10년 너무 길어 보여요. 10년, 아, 저 선배는 뭐 끈기가 있었나 봐. 한 17년 다녔네. 맞는데 10년 되게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취준생, 대학생 취준생들 보통 몇 살이에요? 20대 후반, 30 초반, 그쵸? 보통 한 30 정도 되죠? 네. 그 정도면 우린 이미 경력이 10년 쌓인 거예요. 지금 좋아요. 지금 계졸자들,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회사가 중견기업이었는데 그 당시 대졸 초임들이 4천에서 5천 받았거든요, 초봉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다른 회사도.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를 만약에 대졸로 간다면 4천, 5천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우리 몇 살이에요? 19살이에요. 20살에 취업한다 칩시다. 20살에 취업해서 연봉 2배가 되면 난 30살. 근데 나는 연봉 3천에 2배, 6천 되죠. 그들 연봉 4천에서 5천.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굉장히 서울여상에서 잘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평생 직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될 거고, 이직을 하다 보면 취업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온전히 나 혼자. 서울여상이 도와줄 수 없어요. 지금 서울여상이 도와주죠. 그리고 서울여상이 나름대로 걸러낸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들을 추천해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어. 또 추천해주잖아요. 근데 나 혼자 취업하면 그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연봉까지 보장해준다?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강조를 해도 모자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 지금 따세요. 지금 좀 늦은 것 같다, 안 늦어요. 저는 저거를 20대 중반까지 계속 따왔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지금부터 따시면 돼요. 혹시 지금 자격증이 없으신 분은 없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강의 진행 순서를 소개해 드릴 건데, 크게 두 가지. 제가 그 학교에서 서울여상에서 강의 의뢰가 왔을 때 저 두 가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실제로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직장 예절. 직장 예절은 제가 직장 예절 강의한다고 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요즘 세상에 무슨 예절이야. 그런 거 재미없고 별로 필요 없어. 근데 우리 학교 예절 엄청 중시하죠.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내 능력도 중요한데 예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 예절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 왜 직장 예절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미지 메이킹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이제 예절이 인사와 전화 예절,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 상황별 대처법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건 시간이 여유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예절 배우기 전에 배워야 되는 이유,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철학적이어서 재미없을 것 같지만, 자,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학교에서 고3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후배들 있죠. 우리 최고 1학년이에요. 제일 선배죠. 지금 우린 선배로 있어요. 그쵸? 근데 회사에 가잖아요. 나는 직급자예요?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막내가 되는 거예요. 우린 학교에서 최고 학년으로 1, 2학년들한테 인사도 받고 선배 소리도 듣고 언니 소리도 듣고, 근데 회사 가면 막내. 근데 우리 동아리 있으신 친구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1학년 신입생 뽑을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 면접 볼 때 그 친구들을 내가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그 친구가 성적이 좋아, 실력이 좋아, 말을 잘해, 다 필요 없고, 아, 얘가 좀 배우려고 하나? 이 태도를 보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막내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해, 너무 말을 잘해, 그리고 무슨 우리 동아리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췄어. 근데 얘가 싸가지가 없네. 그럼 같이 데리고 있고 싶어요? 아니죠. 그래서 직장 예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직장 예절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곧 그게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딱 입사하면 보는 거 뭐예요? 외모, 말, 행동, 끝. 내가 자격증을 뭘 땄는지, 내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이 뭐가 있는지 경험도 없지만, 그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말과 행동이에요. 내 말과 행동은 뭐에서 나와요? 내가 갖춰진 예절이 있을 때.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되게 그냥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몸에 내재되어 있는 예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곧 예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제일 회사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를 평가받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추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첫인상, 그 전에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메러비언의 법칙이라고 심리학 박사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학문을 공부해도 항상 나오는 메슬로우의 법칙 같은 이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첫인상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딱 면접 보러 갔을 때, 아니면 회사 취업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게 첫 번째 모습이 첫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첫인상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가장 큰 55% 요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시각적 요소예요. 시각적 요소가 보이는 거. 외모, 복장, 제스처.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38% 청각적 요소. 목소리예요. 목소리 타고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사투리를 쓰는지, 이런 청각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고, 언어적 요소 7%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발표를 한다.
발표 PPT 준비하고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하죠. 그 내용이 사실 7%밖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준비를 해야겠지만 내가 보여지는 제스처나 표정, 시선 아니면 내가 들리는 발성, 목소리 이런 게 중요하다. 그게 첫인상에 가장 크게 좌우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첫인상에 특징이 있어요. 일회성, 첫인상, 첫은 뭐예요? 처음이니까. 처음은 한 번밖에 없죠. 두 번, 세 번 없죠. 그리고 신속성. 우리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저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제 첫인상을 뭔가 생각하기에 몇 초 걸렸어요? 몇 초 안 걸려요.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3초에서 7초 걸린대요. 한 번에 각인되는데 3초에서 7초. 그리고 일방적.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말한들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보이는 대로 보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보는 대로 봐요.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초도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그 뒤에 어떤 정보가 입력돼도 완전히 지배적으로 작용을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첫인상이 잘못 심어지면 그 뒤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굉장히 어렵다. 그게 첫인상의 특징이에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가장 큰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결정되는데 3초밖에 안 걸리고 그건 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상대방의 판단에 의해서 지배적으로 내가 그 뒤에 얼마나 잘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미지, 내 이미지를 잘 가꿔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아마 여러분들 특강에서 하셨거나 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고3 때 배웠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주관적. 이미지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평가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걷는 모습, 말하는 거, 평상시 입고 다니는 복장.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왠지 직업이 이거 같아. 이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나와요? 내 경험에 비추어. 내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에.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내가 만약에 서울역의 노숙자처럼 맨날 후줄근하고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있고 쓰는 단어도 이상한 단어들만 쓰고 이러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럼 내가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나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나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만의 브랜드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예시를 이번에도 제가 했던 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08년 졸업이라 그랬죠? 전 매년 스케줄러를 썼어요. 이게 2009년부터 여기가 2020년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매해 일정과 그 해의 뭐 새해 목표라든가 그런 걸 적는 걸 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뿐만이 아니고 노트를 썼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잡기장 일기도 썼다가 책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 적고 독후감 쓰듯이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필기가 필요하다 싶은 건 끊임없이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쓰면서 제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해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너무 좀 촌스러운 단어 같지만 그 당시 저는 사회 초년생 때 좀 미소를 잘 짓는, 잘 웃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적어놓고 그 해에 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제 브랜드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이제 예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첫인상 중요해서 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실제 회사에 갔을 때 그럼 어떻게 예절을 지켜야 되냐 이건 너무 뻔한 얘기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인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너무 뻔한 얘기 얘는 한 30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아이템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한 15도? 15도 정도 되죠. 보통 정중례는 거의 할 일이 없고 보통례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인으로 만나니까 악수를 많이 할 거고 우리 첫 만남에 뭐예요? 인사하죠. 이게 보통례. 그러면서 뭐예요? 악수하겠죠. 아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겠죠. 명함을 줄 때는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명함을 줄 때 상대방이 보기 편하게 방향을 돌려서 두 손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고받고를 할 거다. 그럼 난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 생각보다 명함 교환할 일이 많아요. 미팅 나가면. 그리고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너무 잘 알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지금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나는 출근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는데 화장실에서 내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래 봐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목례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고개만 까딱하는 것 같지만 고개를 까딱하게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정중한 미는 둬서 허리를 살짝 숙여서 해라. 이 정도고. 그리고 이건 상갓집. 여러분들 지금 상갓집을 가보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학생 때는 이럴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특히 사회초년생 때 제일 모르겠는 거 상갓집 갔을 때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근데 상갓집에 가면은 빈소라는 곳이 있어요. 빈소는 고인을 모셔놓은 방 같은 데고 거기에 상주, 그러니까 그 고인의 직계 가족들 그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빈소에 먼저 들어가서 빈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신발을 벗고 부의함에 부의금을 넣고 내 소지품, 핸드폰, 가방 이런 거 다 한쪽에 놓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빈소에 들어가서 절을 할 거거든요. 절을 할 건데 이렇게 들고 할 수 없잖아요. 다 놓고 절하러 가는데 부인한테는 2번, 상주한테는 1번 합니다. 우린 여자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고인한테는 왼손이 위로 가게 하면 되고 그래서 절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한국 장례문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사진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그 상황이 마주쳤을 때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건 참고로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화 예절이에요. 왜냐면 우리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나서 대면하는 게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대면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직군이에요? 사무직으로 입사하죠. 우리 영업직으로 입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래처나 어떤 사회적으로 만날 일이 조금 덜해요, 빈도가. 그러면은 주로 어떻게 만나냐? 전화로 만나요.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처음에 회사에 가서 내 자리 전화가 있겠죠. 전화로 소통하는 일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 예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전화 오면 어떻게 받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회사의 누구입니다. 라고 받겠죠. 근데 누군가 내 옆자리, 내 옆자리, 내 근처에 누군가가 자리를 비워서 그 전화를 당겨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당겨받았으니까 그분의 자리를 대면서 누구누구 과장님 자리입니다. 내 소개할 필요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당겨받았으니까 메모를 남겨야죠. 메모 누구누구께서 부재 중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지금 부재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화장실 가는 버른거리야. 저분 저렇게 항상 화장실 가더라. 그랬을 때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는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TMI고 그냥 부재 중입니다. 미팅 중이십니다. 회의 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메모 남길 건지 여쭤봐야겠죠? 그리고 메모 남기고 나서 뭐라고 해야 돼요?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누군지. 이 사람 전화자는 누군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추천 방법은 실례지만 어느 회사에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왜 실례지만을 넣냐면 이건 스피치 기법 중에 쿠션 화법이라고 있어요.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내가 뭐 엄청 잘못한 거가 아닌데 그냥 실례지만 당신의 전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정중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전화 메모 여러 가지를 적어야겠죠.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전화하신 분은 누군지, 전화번호 그분의 연락처는 뭔지, 그리고 어떤 메모를 요청하셨는지, 그래서 전화 받은 이 메모를 작성한 사람은 누군지, 전화 받은 시간은 언제인지, 날짜 시간을 왜 적냐면 예를 들어 출장 중이에요, 과장님. 출장 한 일주일 출장 중이에요. 근데 오늘 이분이 전화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필 오늘. 내일 해도 되고 어제 해도 됐을 텐데 그 시기가 중요한 안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날짜와 시간, 대략적인 시간까지 적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전화 받기 전에 항상 내 책상에 메모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굳이 왜 적냐? 메모지 생각보다 메모를 남겨서 자리에 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왔어요. 근데 막 서류에 뒤섞여서 못 보셨어.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휙 날아가서 옆자리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그 옆자리 대리님한테 남긴 게 아닌데, 뭐지? 이 대리님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온 자리에 대해서 적고요. 이거는 진짜 이런 포스트잇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를 활용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양식을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런 포스트잇이 있길래 저도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온 그 자리 주인 과장님이 오셨어요, 자리로.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날아갈 수도 있고 어딘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센스, 이건 진짜 센스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디서 전화 왔었어요. 제가 메모 남겨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이제 슬슬 지루해지죠? 너무 뻔한 얘기하니까, 다 아는 얘기하니까. 그리고 전화 예절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세 가지 상황. 확인할 때는 우리가 메모를 적을 때 전화가 생각보다 잘 안 들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발음을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 들었거나, 보통 구를 공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을 말할 때 0이라고 말하길 추천을 하고, 숫자 1 같은 경우도 1과 2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라고 말씀하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01234, 전화번호가 01234다. 그럼 0, 하나, 둘, 셋 맞으시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가서 91234였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안 들릴 때,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나 봐요. 아니면은 막 엄청 주변이 시끄러워요.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네요.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되게 교과서적인 것 같아요. 전 실제로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실례지만 어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저런 쿠션 화법으로 상대방이 존중하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돌려줄 때, 나중에 우리 회사 가면 전화 돌려줄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받아서 누구 자리로 돌려줄 때 그 전화 돌리는 시스템을 배울 거예요. 배우겠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돌려줄 때 이 사람은 대기 중이잖아요. 전화를 거신 분 대기 중이에요. 누구누구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전화 끊어주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면 돼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전화번호, 그 사람의 직통번호를 알려주셔야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다시 전화를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제 경험상 10번 중에 5번 이상 있어요. 전화 돌려주다 끊어지는 경우. 또는 이분이 기다리다 뭐야, 전화 왜 안 받아? 이러면서 꺼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직통번호를 남기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영상 대신에 말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퀴즈예요. 사장님실, 대표이사님실, 대표이사실 뭐가 맞을까요? 너무 잘하시네? 이번에는 대리님,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전화 오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까? 전자와 후자 중에 뭘까요? 후자. 맞아요. 저 역시 서울여상이랑 다르네.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또는 너무 말이 길다. 그냥 김 과장님 전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는 3일 존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회사에서 실제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서비스직에서 시작된 어투인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이 김대리 출근하면 나한테 좀 말해줘 라고 하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출근하셨네? 뭐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너무 잘하시네. 역시. 왜 김대리라고 해야 되죠? 사장님은 김대리가 하급자예요. 나한테만 상급자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주로 중소기업보다는 중견 대기업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미화해주시는 직원분이 계세요. 상주에 계세요. 대부분 우리 엄마 뻘 정도 되죠. 그분을 부르는 보통 저기요. 보통 호칭을 모르면 우리 카페 가서도 저기요 냅킨, 저기요 물티슈 이러잖아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또는 아줌마 이렇게 부르세요. 진짜 정말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막 부끄러울 정도로 이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열에 여덟이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죠?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못 배운 사람 같아요. 이렇게 부르면. 그래서 이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존칭에 대해 역시 서울여상이라 그런 거 제가 준비할 필요 없이 너무 다들 잘 아시네요. 이건 상황별 대처법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시간상 이거를 다 하기엔 너무 많고. 근데 혹시 이거를 배우셨나요, 여러분? 아니요. 안 배우셨어요? 이건 엘리베이터 입구예요. 여기는 버튼 있는 자리에 내가 누르고 있는 게 좋겠죠. 회의실은 문 앞이 내 자리이고 문에서 제일 먼 안쪽 벽을 등지고 있는 쪽이 당연히 상석일 거고요. 여러분들은 핸드폰 말고 태블릿을 갖고 다니나 봐요? 되게 멋있다. 태블릿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요? 좋은 학교네. 이번에는 차에서 사실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거예요. 내가 어디 앉는 게 맞지? 근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운전자가 기사일 때, 택시 같은 거 탈 때는 우리 택시 타면 보통 이쪽에 타죠? 여기가 상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타게 되면 제일 조수석 앞쪽에 앉는 게 맞고, 일행이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수석이 제일 상석이에요. 그거는 알아주시면 좋고, 만약에 5명이다. 5명일 경우 여기 가운데 자리. 슬프다. 근데 우리 거의 치마 입고 다닐 거잖아요. 치마 입으면은 요 자리에 앉았을 때 되게 불편해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도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일행분들이 배려해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앉을 일 없을 테니까 그냥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장 예절이란 뭐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자리 잡는 첫 단추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일부러 시간을 좀 남겼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 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3학년 숙발 이재솔입니다. 아, 감사해요. 자기소개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사소한 실수가 있나요? 사소한 실수 엄청 많죠. 뭐를 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럽네. 많죠. 제일 후회하셨던 실수. 아, 제일 후회했던 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을 끄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묻자고 하는 게 제가 생리하는 날이었어요. 생리하는 날인데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다 젖었어 이미.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옷도 다 젖었지, 의자도 다 젖었지. 근데 그때 제 사수가 남자분이셨어요. 저랑 11살 차이 났나? 그래서 그때 다행히 별로 티가 안 나는 어두운 색 치마를 입었었고, 근데 의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화장실 가가지고 그 핸드타월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퐁퐁 그 세정제 그런 거 묻혀서 막 닦고 진짜 난리 부르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리님, 제 사수가 대리님, 남자 대리님. 아니 왜 안 가지고 오냐고 내가 시킨 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서 급하게 닦아서 다행히 티가 안 나긴 했는데 제법 묻었는데 좀 닦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의자를 바꿨죠. 옆에 빈자리 있어가지고. 근데 다음날 봤는데 다 말라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리님이 근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찾으러 딱 왔는데 얘가 없어. 근데 의자가 뭐지?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정신없이 일했어서 그랬던 적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일할 일은 아마 없겠죠.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에서 했던 실수 진짜 큰 게 있는데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투자 앉으셔도 돼요. 투자 자문사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침 제가 그 당시 해운무역업으로 연봉 2,000 받고 취업했다고 했었죠. 2년 있다가
제가 꿈꿨던 건 뭐냐면, 아, 나도 여의도 가고 싶다. 여의도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도 증권맨 하고 싶다. 근데 난 해운무역업.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취업했어요. 다행히 운 좋게 취업이 됐죠. 막내로 취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 설거지. 나 막내니까. 21살 때였고,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당연한 문화였어요. 설거지하고 탕비실에 가서 냉장고 정리하고 손님 오면 커피 타다가 드리고. 그게 되게 당연한 시기였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저를 뽑으신 분이 회장님이셨는데, 회장님의 개인 돈을 제가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매매를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했던 운용 금액이 250억에서 300억. 근데 저는 21살짜리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저는 그 당시에 주식이 뭐 그냥 회사 상장하면 주식이지 뭐. 이 정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그걸 시켰어요. 왜냐면 매도하는 버튼을 누르는 일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짜여진 툴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신호대로 매수하라 그러면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숫자에 되게 능했고, 해운무역업에 다닐 때 저는 몇백억도 자금 집행을 해봤거든요. 저는 백지수표도 들고 다녀봤어요. 그 회사 다닐 때. 그리고 엑셀을 엄청 좋아했었고, 그 경험을 살려서 회장님이 그 엑셀 툴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였는데, 숫자를 잘 다루고 서울여상 출신, 서울여상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서울여상 출신인데 엑셀도 잘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습기간 몇 개월? 3개월이죠. 한 1개월 반 만에 실수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게 1분 단위 트레이딩이었거든요. 1분마다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너 해봐 라고 했을 때, 내가 200억이 넘는 거를 덜덜덜. 그 당시 제가 했던 거는 주가지수 선물이었어요. 주식도 아니고. 주가지수 선물은 주식보다 7, 8배 레버리지가 있죠. 그만큼 엄청 크잖아요, 그 익스포저가. 그때 그래서 제가 덜덜 떨다가 이거 매수 나왔는데 해도 되나? 하는 순간에 1분이 지났어요. 1분 단위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손실 낸 금액 3억. 근데 제가 21살에 수습기간, 이제 수습도 안 끝난 한 달 반짜리 애가 3억을 손실 낸 거죠. 근데 그 다음날 회사 워크숍이었어요. 저 진짜 그날 출근하면서 제발 교통사고 나. 제발 가다가 어디 다리가 부러져라. 진짜 빌었어요. 워크숍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욕을 먹을 거예요. 아니나 달라 욕 엄청 먹었죠, 선배들한테. 엄청 비아냥했어요. 이래서 고졸은 안 돼. 뭘 안다고 제한테 시켰을까, 회장님은. 근데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용혜씨, 3억이면 웬만한 아파트 전세 가격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자. 끝.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죠? 저는 여기서 이제 내가 한 20년 노예 계약을 하면 내가 연봉이 2천이니까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가시길래 완전 땡큐다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제 악몽.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어. 넌 뭔데? 너 뭐 회장님 백이 있어? 왜? 너는 3억 날려놓고 왜 그렇게 멀쩡해? 회장님은 너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저를 믿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제 회사 생활이 진짜 지옥 같았어요. 제 사수가 그때도 한 11살인가 저보다 많았던 여자분 대리님이셨는데, 그분이 출산 휴가를 가야 해서 제가 임시직으로 뽑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내 일을 하면서 이분의 대직을 하다가 이분이 돌아오시면 저는 이제 다른 일로 그러려고 저를 뽑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리님이 저를 비상구로 불러요. 그 유명한 비상구로 이렇게 불러요. 야, 비상구로 나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비상구로 갔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 쌍시옷. 이걸 쌍시옷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태어나서 이런 쌍시옷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모든 매사에. 그래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엄청
사수인데 뭘 이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저를 너무 미워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실세셨어요. 회장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그때부터 왕따가 시작됐죠. 거기 여직원들이 되게 많은 회사였어요. 원래 여자들끼리 모이면 왕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왕따 생활하면서 밥을 먹는데 뭔가 배달이 왔어요. 저는 1분 단위 트레이딩 우리나라 주식시장 점심시간이 없잖아요. 전 점심시간에도 이걸 봐야 됐었어요. 근데 뭔가 배달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 다 회의실로 가네? 아, 밥이구나. 밥을 배달시켰구나. 근데 잘 안 부르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먹나 봐요. 그때 그게 투자자문사 8년 다녔을 때의 경험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뭘 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퇴근하고 밥 안 먹고 3, 4시간 카페에서 공부하다 집에 가고 또 출근하고 5년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맞고 제가 부주의한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맞아요. 내가 선물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그걸 버튼을 누르고 앉아있으니 물론 버튼 누르는 거 되게 쉬운 일이죠. 근데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발생한 일이다. 내가 무지하니까 발생한 일이다. 해서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체계가 없었어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선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 아 근데 원래 주식이 더 쉬운 거라고 들었는데 뭐부터 해야 되나?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다 하자. 모르겠으니까 다 하자.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증권 투상도 따고 펀드 파생 따고 나서 어느 날 펀드 매니저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도 그 당시 회사에도 운용력이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있었겠죠. 저는 운용력은 아니었지만 땄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제가 페이스북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막 올렸어요. 제가 자격증 딴 거. 남들은 막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막 이렇게 올리는데 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회장님이 요즘 애들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막 페이스북으로 가입하셨었나 봐요. 저를 팔로우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 내 페이스북에 뭐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 자격증 딴 거를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인사 발령을 내시는데 너 운영본부로 가. 저 자격증 땄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회장님, 사장님 두 분 미팅하시면서 저랑 다른 펀드 매니저로 오신 신입 인턴을 포함해서 부르더니 너네 자격증 딴 거 성적까지 가지고 와봐. 근데 물론 제가 완전 좋은 성적으로 딴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성적 미달이라서 떨어지셨어요. 인턴 운영력으로 들어왔는데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대리였으니까 오대리 투자 운용본부 들어가라. 거기서 운용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 자격증을 따면서 아까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랬죠. 자격증 따면서 같이 했어요. 대학교. 근데 회사에서 못 가게 하잖아요. 학점은행제로 돌려서 인터넷 강의를 하루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격증 강의도 들어야지, 학사 강의도 들어야지. 그렇게 5년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투자 운용 공부에 들어가고 대리급이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좀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그때 저를 왕따시키던 모든 사람들이 다 퇴사했어요. 원래 회사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를 주로 많이 미워했던 제 사수와 주로 그런 기세가 세신 분들 그분들끼리 싸워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자연스러운 퇴사였지만 그런 과정 끝났네요. 5분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연결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가 나는 제대로 된 공부 해보고 싶어. 이런 인터넷 강의 말고 대학교 캠퍼스 로망이잖아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어. 해서 야간 대학원을 간다고 그때 다시 말씀드렸더니 그때 회장님이 송년회 때 전 직원 앞에서 공표하셨어요. 오대리가 대학원에 간대요. 근데 우리 사교에는 없는데 그냥 학비 지원해주기로 했어. 그걸 공론화 시켜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뭐 뒷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저는 회사에서 완전 고참이었어요. 다 퇴사했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저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편하게 다녔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실수담으로 시작돼서 어느 정도 좀 쌓아온 몇 년의 시간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만 저는 너무 힘들게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회사 생활 하기 전에 좀 시간에 부대끼지 않게 조금 따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조금 갔다가 이따가 이어서 스피치, 면허 스피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나요? 제가 육성으로 하는 게 나아요? 육성이요. 아 그래요? 근데 뒤에 잘 안 들리실까봐. 뒤에 잘 아까 들리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마이크 없앨게요. 조금 쉬었나요? 좀 졸리죠? 아침 일찍. 그럴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1교시가 8시 반이에요? 네. 원래 이렇게 빨랐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번에는 면접 스피치 해볼게요. 실습도 있으니까 조금 덜 졸리실 수도 있어요. 일단 면접 스피치 하기 전에 우리가 스피치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면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면접을 왜 하는지, 면접이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면접에서 나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그래서 스피치 이론이 있을 거잖아요.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습도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면접 돌발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건지 제 경험에 의해서 몇 개 가지고 왔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 나를 완성시키기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춥거나 덥진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면접은 일단 주 요소가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해요. 면접관이 누구예요? 내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를 평가하시는 실무진들.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선배죠, 당연히. 우리보다 선배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평가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래서 면접자가 되죠. 내가 면접을 보는 사람. 근데 면접하러 가면 어때요? 엄청 떨리죠? 엄청 위축돼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평가받을 거를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면접이라는 거는 그 면접관들도 언젠가는 예전에 면접자였고 우리가 면접자지만 나중에 실무 경험이 쌓이면 면접관이 될 거예요. 지금 동아리 있으신 분들은 뭐 면접관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면접이라는 게 경직되고 내가 평가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잘 보여야 돼.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경직될 필요도 없고 내가 자신 있게 나를 보여준다. 나를 보여주는 그냥 그런 그 과정이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도 나중에 면접관이 될 거거든요. 면접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면접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전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 나를 알고 나를 잘 알리고.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말을 못해. 더듬더듬거려. 이러면은 나를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크게 준비한 건 2가지입니다. 일단 자기 분석. 그래서 자기 분석, 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그냥 참고하시고 추천해드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더라 라는 거를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10년 아까 그 잡기장 있었죠? 거기에 제가 그려본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온 사람인가. 아마 잘 안 보이겠지만 잘 안 보이라고 일부러 그냥 조금만 봤어요. 왜냐면 여기 막 엄청 개인정보들이 많거든요. 여기 서울여상. 그래서 첫 직장에 어떻게 갔고 어떻게 가서 이 다음에 이제 투자자문사 들어갈 거를 생각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난 이런 경로를 겪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거를 그렸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36, 지금이 딱 36인데 36까지 적어놨었네요. 한 10년 정도 플랜을 딱 썼던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스케줄러, 이게 2009년이니까 제가 입사한 지 한 2년 차 정도 됐나 봐요. 거기에 매해 우리 새해 계획 하잖아요. 그런 거 목표를 적고 제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전 성취도까지
적었었어요. 연말에. 다음 새해 목표를 적으면서 성취도까지. 자, 남자친구 만들기 V체크 데이터 아주 잘 보셨네. 못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 수가 있어야지. 회사 다니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근데 왜 V체크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썸 타는 사람은 없을 거.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10년이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 해운업에 있다가 막연하게 금융업으로 넘어갈 때 나름대로 스왑 분석, 우리 스왑 분석 배웠죠? 네. 아, 이걸 내가 배운 거니까 한번 써보고 보자 해서 나름대로 이직했을 때 나의 기회나 위협적인 요인, 그리고 나만의 단점은 뭔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해보느라 써본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자기 분석을 했어요. 저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막 좋게 막 선생님이 엄청 잘 써줬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서 엄청 관심 있으시네. 읽어드려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어떤지, 이것까지 하면 전 자기 분석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고3 때 최진수 선생님은 엄청 길게 써주셨어요. 좋은 말들 엄청 많이 써주셨죠? 이렇게 저는 자기 분석을 했고요. 자기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나를 효과적으로 말하는 거. 이제 좀 덜 졸린 게 나왔어요. 스피치는 제가 강사 과정에 스피치 과정이 있었거든요. 스피치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보이스, 자기 목소리 어떻게 전달하고 진행하고 표현할 줄 아는지, 비언어는 제스처요, 이런 거. 엄청 뭐가 많죠?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다루고 싶었던 부분, 키포인트 몇 개만 뽑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원데이 클래스라고 명명을 해봤어요. 귀에 쏙쏙 들리는 스피치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는데, 포즈는 쉬어가는 거. 그리고 억양은 그런 거 있죠.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높낮이가 있죠.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 3단계 정도 연습을 했다가 5단계 정도. 억양을 좀 어미를 높이면은 저연령대, 아이들 대상으로 말할 때 좋고, 낮추면은 왜 아나운서들 되게 또박또박 말하고 무게감 있고 신뢰감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어미를 낮춰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 세미나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앞줄에만 들리게 말을 해요. 그럼 저 뒷줄이 있는 친구들이 안 들릴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기 제일 끝단계까지 내가 고음 칠 정도로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 훈련을 하면서 점점점 단계를 촘촘하게 좁혀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강조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강조에도 포즈가 속해 있는데 천천히 말하겠죠. 강조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할 수도 있고, 크게 그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크게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작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야 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테니까 한 번 쉬고 작게 말하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당연히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이 4개를 실습을 해볼 건데,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나름 자기개발서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있으면은 그 잡기장에 적다가 이제 30살쯤부터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구절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제 핸드폰에 보시면 스크랩 해놓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괜찮은 걸 몇 개를 뽑아왔는데, 이거는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최근에. 이거 혹시 한번 스피치 실습해보고 싶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자, 이런 가방 제가 가지고 왔어요. 스피치 실습하시는 분한테 책을 드릴게요. 책을 드리려고 일부러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일어서서 한번 읽어보세요. 안 보여요? 가까이 가. 이게 조금 더 잘 보이죠? 이게 눈이 맞나? 안 좋아서 그냥 찍어서 읽어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앞에까지 가. 뭘 찍어. 아니, 그래서 부끄러워. 자, 이제 다들 눈을 감아주세요.
밤이 왔어요. 마피아 게임이라 생각하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눈만 감으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친구는 아까 에너지 말했죠? 우리 세미나실 저기까지 있어요. 저기 제일 마지막에 돌고 계시는 친구한테까지 들리게 크게 말씀하시고요. 천천히 크게 눈을 감으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네, 크게 읽으시면 돼요. 천천히 내가 원래 읽던 버릇으로. 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적인지 악취인지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닌다. 네, 날이 밝았어요. 눈을 뜨세요. 되게 잘 읽으시네, 이미 너무 잘 읽으시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쉬어가는 거. 쉬어가면서 말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뒤에 혹시 들리셨나요? 잘 들렸어요? 이거는 문장이 끝날 때 호흡을 고르면서 길게 쉬어요. 대략 한 2초 정도? 2초 정도 쉬면 될 것 같고, 슬래시가 2개인 건 길게 쉬고 1개인 건 짧게 쉬고, 이때 호흡을 한번 고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V체크 해놓은 거는 호흡을 고르진 않고 잠깐 그냥 쉬어가는 정도?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문장 끝났을 때 2초 쉬고 1초 쉬고 한 0.5초 잠깐 쉬고 이럴 때 슬래시가 있을 때 호흡을 가다듬으면 돼요. 자,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볼게요. 네? 자, 다들 다시 눈을 감고 밤이 되었어요. 눈을 감아보세요. 아까 그 에너지 그대로 뒤에 잘 들렸대요. 그 상태로 이거 사진 찍으시고 그 상태로 이 포즈를 쉬는 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오버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크게 읽어볼게요. 친구들의 눈을 감고 들으면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서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닌다. 네, 박수. 수고하셨어요. 아, 근데 이 친구가 이미 말을 너무 잘해요. 그렇죠? 엄청 잘하죠. 이미 억양도 있고 말을 또랑또랑하게 잘하시네. 근데 조금 더 크게 발성을 연습해서 크게 말하는 것도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이 필요 없을 친구였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이에요. 자, 이 책 읽고 싶다. 있나요? 네, 읽고는 싶은데 스피치는 못하겠어. 내가 볼게. 자, 한 분만 해보실래요? 누가? 네, 일어서서 이제 다시 밤이 됐어요. 눈을 감아주세요. 에너지 있게 크게 뒷자리까지 들리게 천천히 내가 원래 읽던 방식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도도하게 걸음을 옮긴다. 새로운 지식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게 됐으니까. 배움은 최고의 특권이 아닐까? 무지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안타깝고 불쌍할 뿐이다. 네,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비웃어요. 말을 밟지 않았는데 벌써 눈을 다 뜨셨네. 아, 저 친구 이미 취업했죠? 아니요. 엄청 잘하시는데? 와, 제가 지금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아, 너무 잘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쉬어가는 거 아까 했죠? 강조하는 거. 내가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어디에 강조하고 싶은지. 저는 예를 들은 거고, 이 빨간색 글씨를 강조하기 위해 쉬고 크게 말하던가 작게 말하던가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던가 이렇게 해보는 거를 이미 잘 하시긴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분들 이제 눈을 잠깐 감아주시고
천천히 저거 강조하는 거랑 쉬는 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새로운 지식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게 됐으니까. 배움은 최고의 특권이 아닐까? 무지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안타깝고 불쌍할 뿐이다. 와, 박수. 혹시 면접 본 적 있어요? 어제 보면. 아, 그래요? 붙었겠네. 와, 진짜 말 잘한다. 와. 오. 직장 예절, 스피치 이거 둘 다 할 필요가 없겠는데? 자, 마지막이에요. 자, 공부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책이 읽어보고 싶다. 여기 있는데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공평하게.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내가 읽듯이 편안하게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 같은 것은 없다. 한 번의 생으로도 충분하다. 그 한 번 산다는 일에 생의 주기가 있듯 공부에도 생의 주기가 있다. 사시사철 과일이 나오긴 하지만 아주 맛있는 사과를, 딸기를, 체리를, 홍시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사실 1년 중 정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공부는 누적적이어서 가을에 어떤 책을 읽기 위해서 봄에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있다. 네, 눈 떠주세요. 잠깐, 근데 우리 스피치 배웠어요? 근데 그 셋 다 홍보대사예요. 아, 그래요? 아니, 홍보대사 한다고 스피치를 알려주진 않았는데? 1학년 때 아나운서 분한테 한번 수업. 아, 진짜? 아, 뭐야, 우리 이 친구들이 읽으면 안 되지. 너무하네. 아, 이거를 너무 잘 읽어줬어요, 이미. 아 진짜. 왜냐면 이렇게 열거 형식을 말할 때 사과를, 딸기를, 체리를, 홍시를 이렇게 읽지 않거든요. 보통 뉴스 같은 걸 잘 들어보면은 사과를, 딸기를, 체리를, 홍시를 이렇게 높낮이를 해요. 아, 이건 좀 사기 같은데?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네. 고생하셨어요. 공평하다, 그쵸? 너무 잘하네, 다들. 재밌으라고 가지고 왔더니 민망하네요. 자, 이제 돌발 질문 대처법을 하고 우리 Q&A를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몇 년 싸우면 몇 년 경력 쌓고 이직하고 하게 될 거예요. 뭐 차이든. 근데 면접관이 내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회사 잘 다니다가 경력 실컷 쌓아놓고 다른 회사 가려고 하죠? 이거는 제가 이직할 때 대표이사 면접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제가 여기 회사에 입사해서 제가 이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왜냐면 이직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직전 회사에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회사 이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프로 이직러들은 실력자예요. 왜냐면 이직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대표이사분은 실제 이 회사가 제가 입사했던, 실제 합격을 했는데 이 회사가 유명했어요. 여기 회사가 엄청 좋은 조건은 없는데 이 회사를 거치면 항상 운용사, 증권사 이런 회사들이 잘 취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얘 또 입사했다가 한 2, 3년 열심히 여기서 일하다 또 나가겠지. 근데 실제로 나가긴 했어요. 한 3년 다니다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이사 독대하는 진짜 요거리 면접에서 제가 그 정도 실력이 된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래 뭐 말 되네.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퇴사 면담 때 너 이직할 줄 알았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제1을 받고 가는 거라 거기가 조건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니 뭐 아쉬울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너 면접 볼 때 기억난다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저는 면접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저는 첫 번째 회사에 탈락했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첫 번째 회사가 뭐였냐면 저축은행이었거든요. 근데 저축은행 이것도 실제 제가 받았던 답변이에요. 그때 저랑 뭐 동구 여상이랑 혜성 여상이었나? 이렇게 왜 그 우리 메이저 여상들 있잖아요. 그 여상들 한 3군데에서 모여서 면접자가 6명인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표이사분이 저한테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결론은 떨어졌죠? 대답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너무 당황해서. 왜냐면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 면접 준비할 때 Q&A 다 시뮬레이션 하죠? 예상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이야 몰랐죠. 근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너무 자신 없고 너무 위축되고, 그러니까 얘는 지가 말하기를 되게 잘할 것 같이 보여. 근데 자기가 준비해온 대본은 잘 말해. 근데 얘가 과연 그런 처세나 센스가 있을까? 은행이다 보니까 고객들 대면해야 되는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발 질문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경우를 다 준비할 수는 없어요. 진짜 생뚱맞은 질문 많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정답도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신 있고 아, 나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봐주세요. 라고 내가 자신이 있으면 어떤 질문을 받아도 잘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대답을 못했어요. 안 떨어져요. 왜? 이게 면접을 본다는 거는 면접을 뭐 보고 하죠? 서류 끝나고 면접을 보죠? 서류에서 이미 다 걸러줬어요. 그래서 이미 이 실무직 면접관들은 이 중에 얘를 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에서 거의 절반은 이미 결정난 상태. 진짜 크리티컬한 실수가 없으면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류는 어떻게 붙었어. 근데 나 말 진짜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 너무 자신이 없어. 나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나를 왜 뽑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고 말을 하는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못해요. 이게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돌발 질문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걸 다 준비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떨어졌을까요? 아닐걸요? 대답을 못하고 잘하고 얘가 너무 유창하게 말을 너무 잘해. 그래도 떨어져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준비를 했나. 우리 이미 스펙으로는 준비가 다 끝났을 거잖아요. 뭐 필요한 자격증도 땄을 거고 나름대로 뭐 성적 관리도 했을 거고 뭐 활동도 많이 했을 거고 이미 끝났어요. 거기서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면접에서 꼭 너무 얼어붙어 있을 필요 없다. 나를 자신 있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완성시키는 방법, 전 자존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투자 자문사 얘기했었죠.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자존감을 키우는 정말 좋은 사례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3억을 손실 보고 왕따가 시작되고 쌍욕을 받았을 때 그만뒀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찍었을 거예요. 그때 진짜 저는 술을 못 하거든요. 친오빠가 있어요. 친오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한테도 다 전화했어요. 나 오늘 술 먹고 싶어. 근데 저희 엄마 아빠 저 술 못 먹는 거 알고 그런 일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야가 아니고 그래라. 얼마나 얘가 힘들면. 그래서 오빠를 불러다가 뭐 하지도 못하는 술을 엄청 먹었어요. 이러면 사람들 그렇게 많이 풀길래
이러면 좀 낫나 싶어서 해봤죠. 근데 뭐 낫긴 뭐가 나. 지하철 가다가 토하고 난리 났죠. 근데 그렇게 너무 힘들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나는 사회생활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실력도 없는데 사람들이랑 관계도 안 좋아. 나는 회사는 됐고 어디 뭐 공부나 해야겠다. 뭐 연구원이나 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다닐 수 있었냐? 전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 사수 대리님이 뭘 했냐면 그걸 보고 이거 나한테 내지 마. 본부장님한테 바로 가서 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도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어떻게 안 해주겠다는데 여기 사인란에 있는데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갔죠. 그랬더니 왜 여기 대리 사인을 안 받고 나한테 왔어? 할 말이 없어요. 안 해주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사장님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면담이 시작됐어요. 와, 제가 진짜 면담을 그렇게 길게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본부장님 면담 한 시간 넘게 하고 끝났죠. 바로 이어서 사장님 면담 1시간 넘게 하고 그날 또 근무가 끝나가지고 그 다음날 회장님 면담. 근데 세 분 다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다녀라 였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3억 날려서 이 자괴감에 빠져있고 나 왕따 당하고 왕따 당한 건 말 못했죠. 왜냐면은 거기 가서 선배들이 저를 왕따 시켜서 못 다니겠습니다. 말할 수 없죠. 그냥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퇴사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면담을 하더니 저는 그래도 퇴사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내일 토요일이니까 주말 동안 잘 쉬고 생각 다시 해보고 월요일날 다시 면담하자. 무한지요. 면담을 진짜 하루 종일 사장 면담 2번, 본부장 면담 2번, 회장 면담 2번. 와 진짜 그렇게까지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상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무슨 실력이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 무슨 연구가 전혀 그쪽에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사수 대리는 그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얘가 되게 힘들겠구나. 그리고 딱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지금 왕따 당하고 있구나.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냥 모두들 모른 척하고 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또 시작된 게 뭐냐? 무한 면담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수 대리님이 사직서를 전 그분한테 낸 적이 없는데 제 사직서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야, 너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말 안 듣는 것도 예의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 나가지 말고 좀 더 있다가 좋을 때 나가. 저렇게 회장님, 사장님이 잡는데 네가 지금 나가는 것도 이건 아니지. 내가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알아? 나 욕먹고 나왔어. 좀 좋아지면 그때 나가.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언니는 끝까지 나가겠다는 사람을. 그래서 결론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녔어요. 지옥 같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 정도면은 내가 실력을 키우자. 그럼 나도 할 말 있겠지. 그래서 좀 그게 세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다 포기하고 싶다가 그럼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퇴사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그 자격증 릴레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조금씩 성취감을 제가 그 자격증 하나하나 딸 때마다 얼마나 성취감을 느꼈겠어요. 난 진짜 무지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파생상품 따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 민감도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기호도 모르겠고 이 산식도 모르겠고 내가 학교 서울여상에서 배운 수학은 여기까지인데 이건 뭐 더한 수학이 나오네?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용어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더 내가 진짜 많이 모르는구나 를 더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격증 따면서. 그래서 그렇게 성취감을 조금씩 느껴가다가 보니 누군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회장님이 그래 너 잘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존감을 끌어올리다 보니 저도 제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 말을 잘하고 싶다, 내가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잘 말하면 돼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내 안에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기 확신이 꼭 그거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사실 이 특강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나에 대한 확신을 찾자. 그래서 이거는 2009년 잡기장의 첫 페이지에 적었던 거예요. 이게 그림 되게 지저분하고 못생겼죠? 그냥 막 그린 거니까. 이렇게 보여줄 거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니니까. 뭐냐면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인데 이 중간에 뭐 너무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 계단을 못 넘어갔어요. 얘가 부서졌거나. 그럼 내가 이만큼 가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다음 계단 가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금융권에 아무런 뭐 아는 게 없었다가 그냥 무턱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고, 근데 그 과정에 제가 포기를 했으면 그 다음은 없었겠죠. 그만큼 우리는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차곡차곡 미리 할 수 있을 때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을 그래서 따는 거다. 아시겠죠? 마지막 코너. 사실 이게 이 강의의 메인이에요. 제가 36살 졸업하고 17년? 16년 됐죠. 그동안 제가 사회에서 만난 서울여상 출신, 제 인맥에 한정돼서 그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강의를 할 건데 우리 서울여상에서 고3 학생들한테 강의할 거야. 너네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라고 가지고 왔어요. 02년생. 아까 그 배구 저는 포획고에 두 번째 있던 그 나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 했더니 이 친구 엄청 진지한 친구예요. 사회에 나오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자신이 1순위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 엄청 진지하죠.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19살, 20살, 우리 19, 20살에 취업하죠? 취업하면 주위에 휘둘려지는 경우가 많대요. 실제 저도 휘둘려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잘 생각해봐라 라고 했던, 불과 졸업한 지 몇 년 안 된 친구예요. 여러분들 선배. 그리고 95년생은 이 친구는 제가 마지막 회사, 그 제안이 와서 들어갔던 입사했던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 인턴이래요. 근데 그 친구 이력을 보니까 서울여상이더래요. 그래서 뽑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뽑으신 분이 서울여상이어서 뽑았대요. 그 친구랑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게 95년생 친구. 이분은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서울여상 애들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자, 밑에 전체 보기 얼마나 길게 썼으면.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진지하게 준비했던 말이에요. 첫째, 총 3가지. 말도 엄청 많아요. 사내 연애 절대 하지 말아라. 물론 이건 약간 주관적인 개인의 성향이 있어요. 왜 하지 말아라? 사내 연애는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인 감정이 일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실제로 그렇긴 하죠.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도 있다.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저는 이 친구가 제 선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선배로 만났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두 번째, 이 친구는 엄청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해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성희롱 문제는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마라. 만약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반드시 회사의 공식 절차를 따르고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성희롱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회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저는 실제로 성희롱 경험이 몇 번 있어요. 한 번 아니고 몇 번. 우리가 여성이잖아요. 사회에서 성희롱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뭐 겪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인사위원회까지 열린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시간이 남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던가 개인적인 질문을 받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성희롱 문제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문제인데 너무 혼자 숨기지 말아라. 이건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선배한테 상담을 요청하세요. 근데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말하고 다니지 말고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선배들이 도와줄 거예요. 실제 저는 그런 선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 뒤로도 잘 회사를 다녔던 케이스. 세 번째, 자기개발 꾸준히 해라. 자기개발 얘기 엄청 많이 나오죠. 직장 생활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라. 자기개발은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건 제가 했던 거랑 똑같죠. 계속 선배들이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다음에 또 있어요. 이번엔 제 절친한 친구들. 이 친구. 서류 전형에서 이미 1, 2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정해져 있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갖추면 좋을 것 같다. 어린 나이에 진로를 정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고민할 시간이 없이 흐르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서 후회가 된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나서도 하고 싶은 일, 꿈이 뭔지를 계속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무섭다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지금 제 모습이 그래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았어요. 그 일을 하느라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게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강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뒤늦게서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을 한 거죠. 20대 때는 뭐든 해봐도 늦지 않은 나이다. 이 얘기 수없이 많이 듣죠. 이 친구도 그래봤자 30대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너무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다 도전해봐라. 그리고 이 친구 첫 직장을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실 좋은 곳으로 들어가죠. 이미 들어간 곳이 평생 직장이 되라는 보장이 없다. 결혼을 하고 애를 갖게 되면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사람들과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거예요.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 추천으로 비교적 쉽게 취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서울여상은 취업이 너무 쉬워요. 나중에 이직해보시면 그때 느끼실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막상 사회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란 쉽지가 않다. 지금부터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이력서에 추가할 만한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 등을 추가해가면서 나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사회에서 롱런할 수가 있어. 안 그럼 잉여인간 되는겨. 알았는가? 라고 했네요. 자, 또 있어. 이번 66년생. 이분은 서울여상 선배는 아니고 저희 엄마예요. 서울여상 딸을 둔 학부모, 지금은 학부모가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면접관은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딱 이 사람 괜찮다 느낀다. 지금 저희 엄마는 복지사업 센터 대표를 하고 계세요. 면접을 엄청 많이 보겠죠. 그래서 제가 면접관으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냐라고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미 들어오는 순간 안 돼요. 왜? 아까 우리 배웠죠. 첫인상, 이미지, 그 사람 이미지 이미 각인됐어요. 제가 서울여상 가서 예절 교육을 할 거야 했더니 예의를 엄청 중요시하는 학교다. 근데 요즘 그런 게 좀 필요한가? 저희 엄마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필요해. 맞아, 필요해. 너무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해. 왜냐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사장님들은 그들은 그들 시대를 살아온 문화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 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예전 그대로로 고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대 차이를 느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이미 이 사람 괜찮네라고 서류 보고 반은 정한 상태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면접에서 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돌발 질문에 대해서 알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엉뚱한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말기. 제가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답하기 불편하면 거꾸로 질문을 하래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인 면접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긋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특히 이직할 때 예를 들어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런 질문은 사실 결례잖아요. 그럼 면접관님은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결례를 저지르는 것 같다 했을 때 그냥 위트 있게 잘 융통성 있게 잘 넘어가라는 거예요. 면접을 딱 돌발 질문 받았을 때 얼음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처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직할 때 좀 필요한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서울여상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스펙이다. 너무 훌륭하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면접 잘못 봐서 떨어질 확률은 많이 있지 않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에 심하게 떨지 않아도 되고 혹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실패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할 거잖아요. 나중에 남자친구도 사귀고 이미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왜 어떤 기준으로 해요? 나랑 잘 맞는지 보잖아요. 회사는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나랑 맞는 사람, 맞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취업해서 안 맞는 회사, 연봉 높은 회사 들어가 봤자 금방 나올 거예요. 내가 이 회사랑 맞는지 이거를 보는 게 면접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내가 너무 부족해. 그건 실제 내가 부족했을 때 아까 저처럼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할 정도로 정말 부족했을 때 그건 내 잘못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회사랑 어떠한 코드가 안 맞았기 때문이지 그게 잘못은 아니다. 위축되지 말라.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서울여상 토대로 계속 공부를 해라.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엄청 힘들죠. 하지만 하는 게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면 좀 지칠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활기돋게 해주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게 뭔지 그런 것도 알아보면서 내가 힘차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가면서 살아봐라 라는 게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은 아직 젊고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어라. 거기에 스며있는 천사들의 속삭임과 세상 모든 엄마 아빠의 응원 소리,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말아라. 너가 달리고 있을 때에도 설사 멈춰서서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저는 이게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인데 너무 힘들었을 때 읽었어요. 막 울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만큼 생각보다 우리 아까 저 개부동에 갔는데 서울여상 10명 중에 3명이라고 그랬죠? 많아요. 곳곳에 선배들 많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거는 책인데요. 아까 처음에 질문해주고 스피치 양보하셨던 친구가 자 이제 5분 남았어요. 혹시 더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 이거 유명한 산문이요. 김지영 작가가 유명하잖아요. 뭐 회사 관련한 질문도 좋고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제가 오늘 핸드폰을 챙기게 해달라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 QR코드 찍어보시겠어요? 제 카톡 채팅방으로 연결되거든요. 혹시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아무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3학년 명반 김주아입니다. 네. 혹시 어쩌다가 선취업을 선택하게 되신 건지 아.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선취업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택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중상위권이었어요, 성적이.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인문계로 가겠지라고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여상에서 홍보하러 오신 거예요, 언니들이. 근데 그 언니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내가 너무 자신감 있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 있고 학교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그 언니들이 뭐라고 취업률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내가 저 학교 가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학교를 견학을 왔었어요, 혼자. 그래서 여기 한번 둘러보고 실제 분위기가 어떤 건지 보고. 근데 여러분들도 오면서 와서 느꼈겠지만 우리 학교 분위기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이나 누구든. 그래서 그 분위기 그냥 길 걸어 다니는 거 보고 교무실은 어떤지 보고 그냥 그것만 봤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여기 가야겠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 거기가 명문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저는 서울여상의 존재를 몰랐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오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일찍 끝내보도록 할까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78회 졸업생 오영이었습니다.